근데 대표님이 봤을 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또 아끼는 것만 집중을 이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돈 벌면 뭐 하고 싶고 싶어요? 그게 쓰고 싶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본능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힘든 줄 아세요? 대표님, 네. 투자를 하거나 뭐 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표님이 봤을 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못이 뭐냐면 많이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 그 특징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핵심은 큰 돈을 못 벌어서예요. 대표님,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큰 돈을 못 벌어서 못 모았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맞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이냐라고 생각할 텐데, 큰 돈을 못 벌면 결국 돈을 못 모으게 돼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월급을 약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PD님은 이 중에서 한 어느 정도 저축하세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한 50%는 겨우겨우 좀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한 50% 정도 뭐 겨우겨우 모으거나 나는 좀 이제 성공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60% 정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5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이 어떨까요? 삶의 질 완전 다 포기하고 맨날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친구들 안 만나고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내면 그냥 쓰는 돈이 없을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1,000만 원의 60%는 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60%를 모으는데도 이게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1,8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0만 원씩 1년 모으면 7,200만 원이 돼요. 봐보세요. 버는 돈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모으는 돈의 사이즈도 완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적은 돈으로 아껴 모으는 데는 한계가 이제 있더라.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돈을 이제 못 벌어서 이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아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버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것만 집중을 이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5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인내력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어떤 인내력일까요? 소비를 참는 인내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 쓰고 싶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본능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키면 뭐가 있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끊임없이 맛있는 거 먹고 잘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하게 되죠. 그런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소비의 기준이 어디 있게 될까요? 인스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소득은 과연 얼마일까요? 많이 벌고 있으니까 많이 쓰는데 나의 현실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고 과소비하게 되고 또 인스타에 있는 모습 보면서 또 맛집 찾아다니게 되고 쓸데없이 돈 쓰게 되고 이렇게 과시성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시성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게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더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진짜 힘들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쓰면 안 되겠다. 안 쓸 거야 하고 이제 참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년은 버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뭐 한 2, 3년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을 봤더니 통장이 얼마일까요? 아까 1,800만 원 3년 모아도 5,400만 원. 그럼 5,400만 원 통장에 있는 거예요. 내 나이는 29에서 30이 됐어요.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히 나쁘지 않게 모은 건데, 또 근데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현혹이 되죠. 20대 억대 부자가 됐다, 뭐 슈퍼카가 여러 대다, 나는 이런 데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이제 현타가 오고 내 인내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소비를 하게 되고 3년을 모아봤자 어차피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되죠. 또 참고 또 견디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1억까지 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삶의 질을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 아낄 만큼 아낀 다음에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저축할까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공간 임대요. 뭐 에어비앤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경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SNS,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소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아끼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한테 투자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풋이 없으니까 도태되고 재교육이 없게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만 살게 되거든요. 이런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1억을 모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4, 5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1억까지 모으는데 1년이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는 이게 5년이 걸리는데 저 사람은 1년밖에 안 걸린다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럼 나는 5년 동안 1억밖에 못 모으는데 저 사람은 5억을 모을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왜 그걸 당하는 거예요? 속도를 이제 빨리 가고 싶고 어딘가에 지름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이 지름길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홀랑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 뭐 25세 시작해서 30까지 한 1억 모으는 거는 악착같이 할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제 30에서부터 또 35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1억을 추가로 또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빠른 길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막 사기 같은 걸 당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조급하고 지금 현재를 탈피하고 싶은 생각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피해를 종종 입게 되는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막 저를 1년 동안 이거 아무리 봐도 저 여자 사기치는 것 같아서 지켜봤대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그때서야 이제 강의를 들었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노하우를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이유가 없는데 알려주니까 저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근. 대표님 결국 그러면 내가 아껴서 모으는 것보다 뭔가 소득을 늘려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급여가 한정적인 거잖아요. 네. 추가적인 소득이야 해봐야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성과상여금이나 떡값인데 네.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추가 소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만 저는 또 제가 했던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전자책 쓰기도 해보고 쿠팡 파트너스도 해보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수월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하기 좋은 것은 이제 공간 임대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합법 에어비앤비 그리고 요즘 또 뜨고 있는 단기 임대 이 정도가 초보자가 가장 쉽게 시작하고 수익도 바로 나는 부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경매. 근데 경매가 큰 돈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액 경매로 아파트 단기 매도를 해서 중잣돈 키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퇴사를 하고 싶다든지 뭐 건물을 사고 싶다든지 이런 빌드업의 첫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에어비앤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거나 투자금을 날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인데 합법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사실 다 회수가 되고 투자금은 저희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도전하기에 편리하고 쉬운 부업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할 때 인테리어 진짜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시는데 제가 같이 하셨던 수강생분들 인터뷰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중고 제품을 이용했어요. 셀프로 수리를 했어요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똥손이에요.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하면 너무 허접해서 인테리어가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많아요. 요즘은 워낙에 제품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테리어를 설마 다 모든 업자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나 아니면 중고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를 차린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근데 순수익이 진짜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벌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250만 원 버시는 분이 진짜 삶의 질을 포기하고 아껴서 150만 원을 모았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15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럼 1년에 1,800만 원밖에 못 모을 걸 3,600만 원으로 커집니다. 근데 이 150만 원을 고통스럽게 모으시는 분들이 맨날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50만 원만 더 벌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으면 진짜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150만 원이 더 벌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150까지 저축하지 말고 한 100만 원만 저축하고 50만 원을 추가로 더 쓴다고 하면 그때부터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소비의 인내력을 굳이 지킬 필요가
필요가 없게 되죠. 삶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소비를 위해서 인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요? 이거요? 네,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벌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이게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이라는 게 마라톤 같이 긴 레이스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인내 같은 것도 필요로 하고 너무 힘들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50만 원 정도 숨 쉴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주면 이 레이스를 좀 더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소비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조급함이 없어지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일도 없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또 발생합니다. 수강생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일어난 특징이거든요. 한 개로 15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PD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100만 원씩 더 저축을 하니까 1억을 더 빨리 모으겠다? PD님은 안 벌어본 티가 나네요. 150 벌잖아요? 그러면은 2개 하면 얼마죠? 네, 300번에. 자, 그러면 3개 하면 얼마죠? 450번에. 이렇게 이제 사고가 확정되죠.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 대부분이 에어비앤비를 한 개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2개, 3개 이렇게 늘리면서 확장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키우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150이 낮게 잡은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운영을 좀 잘해서 순수익이 한 250만 원이 벌리잖아요. 그럼 2개째는 500이고요. 3개째 얼마예요? 750. 7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내 월급 250에 750을 벌게 되니까 월급이 뛰어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00만 원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사기꾼 같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레파토리가 다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 미친 듯이 뭔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벌리잖아요. 그럼 이제 복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가지 길로 나눠지는데요. 나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더 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냥 이 시간에 내 거 제대로 할래 하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2가지 길로 갈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면 대표님 레파토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저도 이렇게 왔는데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시킨 분들이 꽤 되는데요. 여기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부업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아깝다고. 저는 근데 이건 또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신 거예요?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올 때는 무엇인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꼬이지가 않는데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월급이 끊기는 순간에 사람이 또 조급해지고 또 안정감이 깨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에는 이 부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만들어진 경우에 이제 퇴사를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당근. 자, 오늘 이렇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적은 돈으로 모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라면 물론 저축이랑 아끼는 행위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소비는 내 현실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번째는 저축하는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으는 것보다 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 같이 긴 레이스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강의도 많이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다양한 부업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